자, 그 다음에,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호흡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국에서 일반 매약을, 처방에 의해서 말고, 환자와, 일반 매약을 다루고, 밤늦게 당번을 하고 할 때, 약국이 환자에게 가장 신뢰받는 쪽이 이제 감기약 계통하고 위장관 계통약인데,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이 맛있어야 그 약국 가듯이 하여간 제일 흔히 빠진 게 감기니까 감기를 잘 복약제도 하여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2쪽에 합병증. 합병증은 이제 부비동염, 아니 축농증 또는 부비강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노사이티스. 사이노사이티스인데 사이누스 하면 이게 강입니다. 움푹 패인 곳이라 이런 뜻이에요. 또는 동 같은 말입니다. 움푹 패인 곳 이 말이에요. 해부학적으로 움푹 패이면 무조건 사이누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이누사이티스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강염이거든요. 강염. 근데 실제로는 이게 파라란 말이 붙어 있어요. 파라사이누사이티스. 부비강염을 줄여서 부비강염, 부비동염 이걸 줄여서 그냥 이걸 사이노사이티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일반인은 축농증이라고 얘기하죠. 왜? 고름이 쌓이니까 여기에 부비강에 농이 축적되니까 축농증. 근데 의사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축농증이라고 부릅니다. 환자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자, 원인균은 통계적으로 얘기입니다. 그게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에 이를 우리는 뉴모코커스라고도 얘기하고 디플로코스 페름 쌍구균이라도 말해요. 옛날에는 페름 쌍구균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한 40% 통계입니다. 어디 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또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베타 용혈 연쇄상균 말입니다. 용혈 연쇄상균이가 우리가 줄여서 우리말로는 용연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스 뭐 이렇게 정식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보통 베타 헤모리틱 스트랩토코커스 이게 용혈 연쇄상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얘를 배양을 하려면은 혈액에다가 혈액 베이지에다 배양을 하겠죠. 그러면 이해될 겁니다. 기타 포도상균이 뭐 한 30%. 근데 여기는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우리 임상하는 차원에서 이거 기억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옛날 우리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는 이 통계치를 대충은 알고 여기에 잘 듣는 항생제를 그냥 쓰는 거예요. 축농증에. 그런 의미입니다. 통계 처리에 항상. 여기서 한 가지 기회를 전체적으로 다 세균이 말입니다. 물론 다른 세균도 있는데 전부 다 그람 양성균이에요. 근데 여기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만 그람 음성균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중에 언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오면 생각날 때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 안 나오면 저는 그래서 우리 몸이 있으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람 양성, 그람 음성 했을 때에 이게 그람 스테이닝을 해서 그렇지 이걸 의도적으로 염색이 되면은 양성, 그 다음에 암성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배꼽을 중심으로도 위쪽은 대체적으로 그람 양성이 감염이 일어나요. 배꼽 아래는 그람 음성이에요. 미생물학자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미생물학자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게 맞아요. 그래서 호흡기 쪽에는 위쪽에 우리가 중이염이라든가 부비강염이나 인두염이나 후두염이나 기관지염이나 이럴 때 쪽 보면 대개 그람 양성균이 일단 감염을 일으켜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위쪽에, 배꼽 위쪽에 그람 음성균이 감염을 일으키면 이거 아주 치명적이 돼요. 또 거꾸로 해요. 미생물학자가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저는 혼자 약국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쌓은 거예요.
가상 요도나 방광이나 여성의 질이나 이런 데 그람 양성균이 감염을 일으키잖아요. 아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는 오히려 그람 음성균이 정상이에요. 대장균, 이 콜라의 그람 음성균의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나이세리아 고노레아 그람 양성균이에요. 그람 양성균인데 얘가 요도에 가면은 여성의 질에 가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여간 대충 그렇게 알고, 자, 호흡기 쪽에는 대체적으로 그람 양성균이 감염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람 음성균이 요놈이 딱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가 제법 한 25%도 되잖아요. 이게 즉 우리가 축농증 일으키는 것 중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얘들을 항생제를 쓰면은 그람 양성균이 일주일 만에 싹 죽으면 되는데 내성을 일으켜 잘 안 죽을 수 있지만 이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가 아주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람 음성균이라서. 그런데 자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가 뭐 약물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대충 개념은 일단 알아야 돼요. 항생제를 이제 드라그 오브 초이스예요. 호흡기 감염. 이게 부비동이나 우리의 뭐 인두염이나 후두염이나 기관지염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급성 폐렴도 똑같아요. 자, 거기에 균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헤모리틱 스트레프토코커스하고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아의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퍼스트 초이스는 제가 페니실린, 아목실린, 페니실린, 아목실린 했는데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는 그게 TS로 고쳐야 되겠네. 트림백소프림, 설파메타소졸 그 제제 TS인데 어떻게? 그 다음에 오구멘틴이에요. 1차 선택, 2차 선택제가 아모렉스예요. 그래서 여기 오구멘틴도 아모렉스에다가 클라부라닉 애시드가 붙었잖아요. 즉 이 말은 옛날에 TS를 쓰면은 이게 설파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설파제를 잘 안 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람 음성인 헤모플러스 인플루엔 이 엠시린이나 아목시린이 나오는 유일한 왜 아목시린이 그렇게 환영을 받냐면은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기 쪽에 아모렉스가 사실 1차 선택제예요. 왜? 아모렉스는 위로 이래 올라가 보시면요. 다른 균도 1차 선택자잖아요. 아모렉스, 요거는 2차 선택제로 되어 있지만 오구멘틴이 저렇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3차 선택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은 의사들이 경험으로 쓰는 거예요. 이 환자한테 호흡기에 가래를 꺼내면 가지고 내성 검사를 해가면서 2차 감염 치료하는 거는 종합병원에도 안 해요. 균 검사하는데 며칠 걸리는데 그거 왜 48시간 걸리는데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게 대체적으로 호흡기에는 이런 균이 오니까 1차 선택제는 그건 뭡니까? 아모렉스예요. 근데 이 아모렉스를 이렇게 쓰다가 물론 단점이 아모렉스는 내성균이 쉽죠. 금방 내성이 되는데 문제는 요새는 아예 아모렉스는 처음부터 쓰지도 않는다는 거지. 왜? 의약분업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요게 2차, 3차제로 우리 약물학 책에 있으니까 그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모렉스가 의외로 좋은 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약사분들이 실제로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그건 뭐 좀 이렇게 줘 이럴 때는 사실은 아모렉스가 아주 좋다는 약,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차 선택제 좀 쓰면 되죠. 그거 보면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시프로바이 그거 써놨잖아요. 이 3차 선택 그람 음성균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아지스로마신도 역시 그람 음성균에 쓰는 거예요. 자, 거고요. 자, 중이염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 귀에 이렇게 보면은 9시 방향에 오타이티스 엑스테르나 외이염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타이티스 메디아, 그 화살표 12시 쪽에다가 오타이티스 메디아, 중이염이라면요. 중이염은 고막의 안쪽입니다. 고막의 안쪽이 이제 안쪽에 해당되는 게 중이에요. 그 다음에 오타이티스 인테르나, 이건 내이염. 그 내이염이 걸리면은 어지럼증이 오고 또 청각 소실이 오겠죠.
그 다음에 그 그림으로 보면은 제가 다른 건 생략 주고 하겠습니다. 밑으로 보면 그 4시 방향에 보면 페린자이티스 있죠. 그러니까, 귀에서 목하고 통해 있단 말이에요. 귀하고 목은 통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유시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 유스타키오는 사람 이름이니까 유시관 이렇게 뭐 통칭을 하는 겁니다. 시자를 붙여가지고 아니면 이 튜브 이렇게 붙이면 돼요. 유시관이라고 그냥 그렇게 씁니다. 자, 귀에서 인두 사이에 연결되는 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귀에 압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적당히. 자, 그 정도 하고 나중에 그림이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자, 편도염. 그 다음에 94쪽. 자, 편도는 톤실라이티스인데 사실 보통 이제 이것을 편도선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편도염이라고 정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원칙이에요. 편도염. 자, 우리 몸의 편도는요, 보통 우리가 알기는 이 국의 편도만 알고 있어요. 흔히 이제 환자들한테 목을 딱 벌리라고 옆에 있는 집안 식구들한테 목을 딱 벌리거나 자기가 목이 아플 때 거울에 해서 목을 딱 벌려서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국의 편도라고 그래서 구인두 앞쪽 입하고 인두하고 그 사이 앞쪽이란 말이에요. 우리 혀 쪽에 있는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강 뒤쪽이 되는 셈이 입으로 봐서는 입 저 뒤쪽인데 양편에 가장 크고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 보통은 두 개 양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의 요거 두 개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편도는 보면은 3개, 4개, 6개로 지금 표현해 놨네요. 인두 편도 1개, 비운두 뒤쪽 벽. 이 말은 그 우리 목젖이라는 그 목젖이 있는 쪽을 저 뒤쪽에 천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쪽 목 뒤쪽에 인두 목젖이 있는 그 인두 쪽 벽에 있는 게 이게 인두 편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아데노이드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페린잘 정확한 이름으로 붙이면 페린잘 톤실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톤실이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아데노이드. 그래서 아데노이드 하면 해부학적 명칭이 인두편도인데 보통 병명으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가 부어에 있다. 아데노이드 인두편도의 염이다 이 말입니다. 해부학적 명칭이 보통 병명으로 그냥 통용돼 버린다. 설편도 한계가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사실 수많은 그 림프들이 모인 조직 덩어리예요. 이관편도 아까 말한 이관 쪽에 입구 쪽에 있는 편도가 또 2개가 있어요. 유스타키온 그래서 오디터리 튜브 쪽에 2개가 있어가지고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6개인데 뭐 이걸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여간 편도가 주위에 많이 있다. 자, 요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돼. 우선 이제 그림 좀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거 호흡기 쪽에 그림이 많은데 제가 일부러 아주 간단한 걸로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횡격막이죠. 횡격막. 보통 우리가 딸꾹질 한다. 딸꾹질 한 거는 횡격막이 마비가 온 거죠. 횡격막. 이게 마비 오니까 숨을 들이쉬면은 폐포가 늘어나가지고 폐 용적이 커져야 되는데 더 이상 커지질 못하니까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딸꾹질 나면은 실제로 이제 딸꾹질에 좋은 약이 뜨거운 물 가서 목욕하면 풀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딸꾹질 하느라고 한 일주일 딸꾹질 했다는데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환자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한 이틀. 근데 그건 이제 그게 옛날 민간요법으로는 꽃감을 달여서
뭐 물을 마시라. 이제 그거는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뜨거운 물 마시는 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가서 뭐 사우나 같은 거 하면 요새 뭐 찜질방에 가서 찜질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약물로서 가장 좋은 거는 횡격막은 골격근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근육이완제가 아주 특효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약물 얘기는 자꾸 안 하는데, 자, 어떻게는, 일요일 왔는데 딸꾹질이 한 이틀 됐는데,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딸꾹질이 이렇게 나와서 병원도 못 가고 이러면은, 자, 우선 이 약을 드시고 가서 찜질방에 가서 푹 좀 몸을 녹이세요. 뜨거운 물 자꾸 요새 어떤 유자차를 몇 잔을 마시세요. 그러고는 뭐 마셔서 나쁠 것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는 거는 소위 저거죠. 그거 근육 이완제. 근육 이완제예요. 근육 이완시키는. 우리가 다리에 근육통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육 이완제. 그 다음에 진통소염제 플러스 진통소염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서는 이제, 갈비뼈, 늑간 쪽에 있는 부위하고 복부 쪽의 부위를 뭐 나눠 놓는데, 여기 보면, resonate and articulator. 이게 발성기관이죠. 이쪽은 발성기관이 있고, 호흡기지만은 발성기관이고, 여기는 vibrating, vibration, 즉, 레딩스, 후두하고, 보컬 코드, 후두하고, 인두하고, 인두하고, 여기 후두하고, 후두계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죠. 이쪽에 있단 말이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기관지인데, 아까 기관지를 제가 우측이 3개 옆으로 되어 있다는데, 요게 짧고 좀 굵고, 요걸 이제 일직선으로 봤을 때, 직선으로 뻗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에 뭘 삼키면은 이쪽으로 잘 안 가고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빈성 폐렴이 위치가 대체적으로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흔히 이렇지만 약간씩 좀 여기는 2개로 나눴지만은 해부학책을 보면 뭐 여기도 3개로 보이고 막 이래요. 이건 2개로 두 옆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여기서 관심을 두고 보면 우리가 보통 기관지 평활근 하면 어디가 기관지 평활근을 얘기하냐면은 여기 평활근이에요. 요게 기관지 평활근은 요건 좀 작게 보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연골이에요. 연골 이게 연골이에요. 이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탄력을 받아서 연골이니까 늘어났다 놨다. 근데 늘어나는 건 어디 갔냐면 이 평활근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쪽도 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면서 기관지 평활근 기관지 확장 작용이 있느냐 할 때는 동물을 어떻게 기관을 어떻게 자르냐 하면요. 요게 이렇게 연골이 자꾸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연골이. 여기를 툭툭툭 잘라 가지고 고리 거치를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 실험할 때 이 고리 이렇게 고리 해 가지고 걸고 얘가 소장이 수축하느냐 이완하느냐를 이 토모그래피에다 딱 그리면 이제 그래서 요게 수축과 이완은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른쪽이 옆이 3개로 돼 있죠. 이쪽은 2개. 자, 이거는 생체 조직을 그냥 사망한 사람의 것을 본 겁니다. 뭐 이쪽이 3개예요. 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하엽, 상엽, 중엽. 이건 2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좀 커 보이네요. 하여간 나눠 있어요. 그 기관지가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병든 폐 모양이고, 만약에 허빈성 폐렴 하면 여기가 꽉 막혔다 이 말이죠. 뭐 이쪽에도 막힐 수도 있겠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기관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 처음 그림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지면 기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기관지, 키올 하면 IOLE 하면 해부학적으로 세란 뜻이에요. 세, 가늘다. 그 다음에 세기관지, 이거는 폐포낭, 작은 폐포들이 여러 개가 붙여 있어서 폐포. 내려가면서 이건 뭐 숫자로 한 8개 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코가 적당히 호흡만 되면은 코 속에 적당히 코딱지나 코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여기 보면은 5 마이크로 직경이 입자가 5 마이크로 센티미터 된 이상이면은 코틀에 의해서 다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3 내지 5는 여기 기관에 가서 세기관지에 가서 이게 자연 현상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또는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마지막에 2 마이크로그램 미만짜리 아주 작은 거는 폐포에 가서 뭐가 얘들이 제거하냐면은 마크로파지가 제거해요. 마크로파지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맑은 공기 마시라. 이렇게 먼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진폐증이나 뭐 이런 거는 먼지를 계속 마신다는 하는 것은 이거 처리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게 마크로파지가 이게 탐식 작용을 하면서 이게 진폐증이 되는 거죠. 자, 라링스 후두 쪽이고 이거는 인두 쪽이 이쪽이에요. 요게 코가 이래 있으면은 코 비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후두까지 요까지 경계까지가 목구멍 요까지가 인두가 되는 셈이죠. 요거는 후두, 요거는 뭐 비강. 요 비강에 요게 뭐 올챙이같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를 이게 뭐냐면 아까 저거예요. 비갑계. 비갑계가 교감성이 흥분되면은 비갑계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줄어들면 공기 통로가 넓어진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나중에 다른 그림을 또 볼게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가 기관이 이렇게 기관이에요. 요것은, 여기까지는 기관이에요. 가지가 붙기 전에는. 기관에는 뒤에 식도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이제 여기 연골이 있고, 여기에 평활근이 있고, 식도는 뒤쪽에 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비갑계가 코 구멍이에요. 비강에 이쪽에서 코가 들어오면은, 이게 뭐 조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인데 얘가 크러났다, 줄어들었다, 크러졌다 이렇게 해서 공기 통로가 감기 걸리면 이게 코가 찍찍하고 막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특히 코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 경험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위에 있는 코가 뚫리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좀 뚫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혈관 운동성 비염이죠. 피가 이렇게 쏠리니까 여기는 체액이 이렇게 고이니까 여기는 막히는 거고요. 구태에다. 자, 이거는 살아있는 자 위가 있으면은 기관주는 앞쪽이고 목에 있으면 목 앞쪽이고 식도는 뒤쪽에 있습니다. 자,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 식도는 뒤쪽이에요. 뒤쪽에 요게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 오히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는 게 우리가 이해가 더 잘 돼. 이거는 뭐 생체의 식도를 참 기도입니다. 이렇게 트라키아. 의사가 요거는 후레쉬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그냥 이런 건 뭐 반사경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 라링고스코프 뭐 이러죠. 자, 이거는 이제 기계 여기 아예 등이 아예 요새 뭐 다 이런 기구를 다 쓰는 거죠. 직접 여기를 들여서 기도와 식도를 다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입입니다. 음식을 삼킨단 말이에요. 자, 음식이 요 빨간 쪽에 음식을 먹었을 때 요 후두개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호흡을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서도 숨을 쉬지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요 후두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이 이제 식도로 넘어갈 때쯤 되면 얘가 이걸 닫아준다 이 말이에요. 요게 후두개예요. 요게 미처 못 닫으면 음식이나 뭐 물 같은 게 요리 들어가서 재채기 같은 게 하는 거죠. 쌀에 들린다는 거죠. 자, 내려가면 닫고, 또 내려가면 일단 또 열리고, 이게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요게 후두개입니다. 여기가 혀니까 음식이 들어가면은 이쪽이 식도니까 얘가 여긴 기도예요.
얘가 이쪽으로 덮어주는 거죠. 이 전체를. 이건 지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기도예요. 얘가 이쪽을 덮어주는 거예요. 식도는 이쪽이 되는 셈이죠. 자, 이걸 이제 실제로 생체 이제 조직을 봤을 때 이게 후두개는 이쪽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목젖이에요. 얘가 이 기도를 이쪽을 덮어주는 거죠. 자, 우리 보통 입을 벌려서 목이 편도에 염증이 생긴다 할 때는 양쪽에 있는 이게 우리 흔히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설편도는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구개편도고 양쪽에 두 개 있는 거 보통 이게 부어오르는 거죠. 평상시에 부어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여기는 이제 일부러 이거 확대했는데 이 전체가 링구알 톤설 그러니까 설편도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편도는 한 개로 보이지만은 많은 그러니까 임퍼절이 많은 임퍼들이 하나의 집합체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설편도, 그 다음에 구개편도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개편도 두 개가 양쪽에 있고 설편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두편도 아까 그 아데노이드라는 거는요. 이게 목젖이 있으면은 여기 지금 이 공간은 뭐냐면 아까 그 비계를 이렇게 사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코나에 했는데 비계를 터비네이트라고 하는데 비계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뒤쪽에 있는 목젖이 있는 이 뒷부분이 사실 인두편도예요. 인두편도. 여기 조금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빨간 부위가 많은 림파 조직이 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림파 조직이. 그러니까 목 주위에 많은 림파 조직이 인두편도를 더 이거 여기 이렇게 뭐 올챙이 같이 되는 게 갑계, 비갑계고. 자, 목이 이제 있으면 양쪽에 편도가 부은 거죠.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목젖이란 말이에요. 목젖 뒤쪽에 천정이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보면 옛날에 우리가 의학 분업 전에 약국에서 감기 걸리는 설압자, 뭐 혀를 이렇게 누르는 막대기를 이렇게 보면 얘 뒤쪽에 이쪽이 부어 있단 말이죠. 뒤쪽, 저 목 뒤쪽이죠. 쉽게 보여요. 그게 이제 인두편도, 아데노이드다 이 말입니다. 급성 편도염이고, 말하자면 요 목젖 뒤쪽에 이렇게 우리 여기서는 좀 숨어서 안 보이는 그쪽입니다. 이거는 보통 구개편도. 자, 그런데 기관지 쪽으로 내려가면, 기관은 아까 그렇게 생겼는데 기관지로 가면은 연골이 이렇게 돼 있고 연골이 있고 평활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요. 이게 탄력이 더 좋아지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폐 쪽으로. 기관은 아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아까는 연골이 전체로 이렇게 있고 평활근은 한쪽에 이렇게 치우쳤는데 밑에 있는 기관지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다. 자, 이제 폐 밑에 있는 폐포 쪽으로 마지막에 이제 종말 기관지 쪽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호흡, 여기서부터는 이제 호흡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요 폐포가 있는 거는 다 호흡을 하고, 이거는 폐포 라인이죠. 주머니로 되어 있죠. 주머니로. 그리고 요 주머니와 주머니, 그러니까 꽈리와 꽈리 사이를 또 연결해요. 서로 통해 있어요. 여기서는 구멍이, 요거는 구멍을 뚫는데 요것들이 서로 또 통해요. 꽈리끼리. 자, 말단, 그러니까 종말기관 폐포, 종말기관지로 가면은 여기 이제 혈관이 분포되어 있겠죠. 서로 정맥피가 들어오면 심장에서 온 정맥피를 받아가지고 산소 교환해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풀모라리 베인 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게. 자, 근데 폐포에 가면은 폐포예요. 이게 폐포 속에는 세포가 1형 세포와 2형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1형 세포, 보통 이제 세포가 이런 폐포 세포, 1형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뭐 2형 세포라고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분비물 또는 특히 계면활성제, 우리 왜
약국에서 계면활성제라는 의미를 쓰잖아요. 약에 쓸 때. 요새 계면활성제는 뭐 주사제도 쓰고 이런 거. 특히 미수가. 그러니까 아기가 6개월이나 7개월 태어나면은 미처 폐포에 있는 또는 기관지 쪽에 이 상피세포가 잘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선모의 운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보는 운동이 그래서 이걸 어린애들이 그 호흡장애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 계면활성제를 쓴다고요. 이제 그 자연 우리 몸 속에서 정상적으로 계면활성제를 분비하는 폐포 세포를 E형 폐포 세포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 폐포와 폐포를 연결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것을 콘스 공이라고 해요. 콘스 공, 포 오브 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도록 돼 해박적으로. 자,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관지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자, 호흡 준추가 우리가 연수에 있다고요. 호흡 준추는 있는데 가장 이제 호흡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어떤 자극이 온단 말이죠. 이런 자극이 오면은 이 자극이 바로 연수로 중철돼서 반사적으로 기침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횡격막을 수축시키겠죠. 수축해야 빨리 폐를 이렇게 수축해야 얘가 빨리 공기를 내보내니까.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모든 호흡기에 작용하는 약물은 교감신경 흥분약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다음에 95쪽이죠. 자, 95쪽을 볼까요? 자, 인두염도 있다. 감기의 합병증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에 의하지만 역시 연쇄상구균 같은 게 온다. 인두염은 주정세가 소아스로트입니다. 소아스로트란 말이 아프다는 뜻도 되고 이렇게 시다는 말도 되는데 소아 통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목 아픔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목이 간질간질하다, 목이 아프다 이런 의미인데 소아스로트란 말 자체를 하도 인두염의 주정세니까 소아스로트 하면 자체를 말이죠. 교과서를 읽을 때 이거는 그냥 인두염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인두의 아픔 이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면 아픈 목이죠. 뭐. 인두의 아픔. 인두염이에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painful swallowing.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아프다. 따끔따끔하다. 통증인다. 이거 인두염이다. 그러니까 뭘 삼키니까 아픈데요. 그럼 인두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열이 있을 수 있고. 2차 감염균에는 요거 아까하고 비교를 해서 제일 많은 게 용연균이 제일 많고, 그래서 인두염에서 가장 위험한 게 만약에 인두염 걸렸는데 잘 치료를 안 하고 운이 나빠서 용연균이 감염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뭐 미생물학적으로는 그룹 A 베타 용연균, 뭐 보통 줄여서 우리가 용열영세상구 용연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많은데 얘가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스트랩트 스로트라고도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어 스로트 하면은 그냥 인두염이라는 일반적인 명사고, 스트랩트 스로트라면 인두염인데 용연균이 감염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재수 없는데 이게 환자의 0.3%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0.3%에서 류마티스 피버를 일으킨다. 그 중에 3분의 1은 류마티스 심장질환도 일으킨다. 이 류마틱 피버, 자, 류마티스 열이 오면요,
목 아픈 것이 사라지고 한 수주일 후에 관절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감기가 낫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의사가 뭐 이게 실제로 얘가 용령균에 의한 류마티스 피부인지 모른다고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인두염, 스트랩트 스로트가 온 지 한 수주일 후에 관절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절염이 왔다가 한 2, 3일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관절염이 왔을 때 증상은 관절의 통증과 관절의 부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이제 끝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류마틱 피부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은 이게 심장염 일으키고 신장염, 콩팥에 염증을 일으킨다. 사구체 신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염이 옛날부터 뭐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하는 거에 뭐 이런 데서 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중에 3분의 1은 환자의 0.3%의 류마틱 피부를 일으키고 이 중에 3분의 1은 류마틱 심증장을 일으키고 20세까지 계속 관절염, 심내막염, 신장염 증세를 앓다가 또 나았다가 회복되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용령균에 의한 류마티스를 그냥 또 스트랩토코컬 류마티즘 이런 말도 붙여요. 스트랩토코커스성 류마티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틱 피버는 스트랩토코커스에 의한 인솔러블 임문 컴플렉스 때문에 온다. 그 다음에 2차 감염균에 용령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 S 뉴모니아에 그 다음에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순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물도 여기에 맞췄으니까 아까 그거하고 거의 같이 약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모렉스를 제일 먼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세균성 인두염과 뭐 비세균성 감별은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쪽이나요? 자, 96쪽에 그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말하자면 류마틱스, 급성 류마틱스 피버, 제일 위에 소아스로트가 왔다. 이게 베타, 6시 방향에 보면은 사람 얼굴 있죠. 그 밑에 베타 헤모리틱 스트랩토코커스가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혈관을 타고 심장에 가면은 급성 류마티성 심질환 또, 심장 주위에 가서는 뭐 심주위염, 그 다음에 뭐 심근에 가서는 또 이런 증상, 또 심장 내 안쪽에서는 베지테이션, 말하자면 심장 내에 어떤 섬유화 조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게 류마티스 피바에 의해서 오는 합병, 심장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루프 증후군, 아까 그 급성 후두염 또는 급성 후두 기관지염, 막 이런 물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후두 협작이라고도 단순히 붙이기도 하고 뭐 크루프 증후군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뭐 후두 경련, 교과서에는 그렇게 막 다 혼용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크루프 증후군. 한 가지는 후두의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크루프 증후군은 후두의 급성 폐쇄, 목심, 흡기성 천명은 숨을 들어 마실 때 쌕쌕 소리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킹 코프를 한다. 개 짖는 기침을 한다. 호흡 곤란이 오고, 물론 목심도 오겠죠. 3개월에서 3세 어린이에서 흔히들. 근데 보통 이제 크루프 증후군 올 때요. 애들이 이래요. 한 3, 4일 전부터 애가 감기기가 있더니 갑자기 자고 나니까 갑자기 애 기침이 이상한 기침을 하네요. 이 소리만 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러면 그럴 때, 어머, 그걸 크루프 증후군이네요. 이러면, 제법, 괜찮은 약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병원에 저쪽에 가기 전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약사가 실력이 있다는 소리 듣는 거죠. 원인균은 주로 파라인플루엔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약물은요, 크루프 증후군은요, 오면은 항생제는 페니실린하고 엠시린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항생제는 뭐 어떻게 그 상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제일 문제는 이 크루프 증후군은 소리가 이상한 개 짖는 기침을 하고 당장 애가 호흡을 곤란해. 흡기성, 숨을 들이마시면서 싹싹 소리를 내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 사실 이때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소아과 책에 있는데 거기에 프레드니솔론을 킬로그램당 2.5mg까지 써요. 그럼 2mg 쓰면 애가 10kg면요. 10kg짜리면 20mg 쓰는 게 하루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위급할 때는 125mg을 합니다. 이거 소아과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그냥. 뭐 우리가 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스테로이드는요, 고용량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스테로이드를 잘 쓰면 이건 정말 좋은 약이에요.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만 저거 하지 않으면 스테로이드가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그거는 뭐 어떻게 가면 기침 같은 거 참 잘 들어. 막 이렇게 하면 요새 어느 날 말이죠. 스테로이드 의사들도 스테로이드를 거의 안 쓰거든요. 안 써요. 근데 의약 분업 전에는 유명한 소아과 의사, 유명한 내과 의사들은 스테로이드를 아주 과감히 잘 많이 썼어요. 항생제는 물론 써가지고. 그거 잘 쓰는 의사가 아주 명의소이다. 그리고 잘 빠져나와야죠. 스테로이드는 아주 대단한 약이죠. 자, 소아폐렴과 중이염, 감기 어린이의 5%에서 중이염이 되고, 그거는 애들을 볼 때는 유스타키안 튜브가 짧고 비교적 평형해서 그렇다. 그래서 특히요, 어린애들 감기 걸리거나 또는 평상시에 애들 왜 엄마들이 가정 일을 하면서 애들 젖을 먹이잖아요. 이렇게. 젖 먹이는 대신에 우유병 물리고 눕혀놓고 애를 눕혀놓고 젖병을 눕혀놓고 엄마가 텔레비 보거나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스타키안 튜브가 짧아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중이염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애를 눕혀가지고 젖꼭지 물린 건 아주 그건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엄마들이 애들 재우면서 옆에 팔짱 끼고 눕혀서 젖 먹이고 재우잖아요. 그게 중이염이 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어린이 중이염의 한 20 내지 30%가 애들 엄마 젖 먹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워서 젖 먹여서. 그거는 왜냐? 유스타키온 튜브를 통해서 역류해가지고 들어가요. 자, 그건 참고하시고요. 결막염이 또 온다. 세균성이 오고 바이러스성 오고, 바이러스성은 유해성 각결막염, 급성 출혈성 또는 갈로 속에 넣어도 됩니다. 각결막염, 아폴로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단순 포진성 각결막염, 진균성, 클라미디아성. 요새는 이게 약이 잘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감염성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봄 되면 많이 오잖아요. 버날 올 스프링 커죠. 춘계 결막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춘계 카다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결막염이 이래 바이러스에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의 독성에서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결막염은 98페이지? 98페이지 쪽으로 가야 되네. 자, 감기의 일반적인 치료, 코막힘과 콧물을 우선 해소해야 되죠. 이거는 충혈 해소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콘제스탄트라고 얘기하죠. 약물학 책에 디콘제스탄트로 되어 있다고요. 충혈 해소제, 충혈 제거제, 이래도 되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혈 해소제. 자, 결국은 이건 뭐냐? 충혈 해소제는 교감신경 흥분성 아민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감신경성 약물이라고 한 거는 전부 다 아민기가 붙은 게 대부분인 거죠. 아민기가 하나 붙으면 모노아민이죠. 예.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거 전부 다 아민계 약물이지 않습니까? 세로토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기침은 다량의 물을 섭취하게 하고 실내 습도 유지하고 마른 기침은 진해제를 쓰고 가래 기침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쓴다. 근데 이 거담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담제, 가래를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이 거담제는 약물학 교과서에는 거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보다 효과가 낫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거담제를 쓰는 거는, 그리고 거담제는 쓰더라도 반드시 기관지 확장제와 같이 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만약에 라이소짐을 준다든가 따로 무슨 시스테인제를 따로 주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 우리가 간섭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테인제를 줬는데 그 환자가 나아졌다, 가래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냥 자연 치유 능력이랑 같은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담제를 줄 때는 반드시 기관지 확장제를 겸해주라. dry or sore throat,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따끔따끔 아플 때는 그냥 이런 로젠제 가글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침을 많이 생성하니까. 캔디도 좋다. 사탕 먹어도 좋다는 거죠.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은 뭐 염증이 있으면 쓸 수 있고, 후두염 역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트로키죠. 뭐 로젠지란 말은 뭐 트로키로 생각하면 트로키하고 가글 같은 거는 목 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가습기 같은 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두통과 열감에는 아스피린 쓰고, 그다음에 라이스 증후군은 이거는 1984년도 FDA에 말이죠. 호주의 라이라는 의사가 처음 보고한 거예요. 왜? 아스피린을 복용을 했더니 뇌염에 걸리고 간 장애 때문에 급사하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서 이게 아스피린을 계속 쓰니까 치명적인 뇌 CNS 손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합병증, 사망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라이 증후군에 걸리면은 뭐 평균 30%, 10%에서 50%까지가 병인은 이런 바이러스가 직접 CNS나 간을 침범해서 오는데 15세 미만의 어린이에 성인도 오는데 10만 명당 약 6명. 제법 유럽에서는 이거 큰 통계로 돼요. 그래서 이유는 아스피린을 계속 쓰면은 카니틴이 고갈되고 미토콘드리아 이상이에요. 이게 CNS 침범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카니틴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엔자임. 우리 몸에 카니틴하고 아세틸 코엔자임 A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아스피린을 장기간 CNS를 침범하게 되면은. 그래서 뇌에 뇌염이 온다는 겁니다.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래 되면은 글루코즈가 이제 ATP 생성을 못 하잖아요. 카니틴이 없으면 ATP 생성이 안 되잖아요. 아세틸 코엔자임이 없어도 ATP 생성 안 되면은 글루코즈에서 ATP가 안 되면 뇌는 전적으로 뭐가 되냐면 글루코즈로 해서 에너지를 쓰는데, 이게 말이죠. 뇌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말이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산이 계속 동원이 돼가지고 지방산 축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뇌는요, 글루코즈 없으면 나중에는 지방산으로 써요. 사망하기 전에는. 계속 단식하잖아요. 뇌는 글루코즈로 전적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지방산도 써요. 그래서 지방산이 축적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저혈당이 오고 뭐 이래서 하여간 뇌압이 상승되고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98페이지에 99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거까지는 해야 되겠는데요. 자, 99페이지에 정세는 거기에 뭐 기민, 선망, 구토, 혈중 아모니아 상승, 트란스아미나제, 간이 비대하고 1세 미만 어린이는 저혈당이고 10세 미만 어린이는 수두나 독감에 아스피린 쓰지 말 것. 그리고 킬로그램당 한 15mg 이렇게 고용량을 쓰면은 아주 나쁘다는 거죠. 특히 아스피린은 이제 이 라이 증후군 때문에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라이 증후군에 카니틴을 보충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개 킬로그램당 이 카니틴을 보충해주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50 내지 75mg. 많이 쓰잖아요. 하루에. 이 보충해주면 도움이 된다. 보충. 참고로 드시고요. 어린이한테 그래 쓰는 겁니다. 킬로그램당 50 내지 75mg 정도 쓴다. 자, 거기에 교감신경 흥분시 생리적 반응 이래놓고 밑에 아드레나직 리셉터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교감신경 흥분시 이 얘기만 하고 오늘은 이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거 메모해 왔어요. 자꾸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잊어버리니까. 자,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처음에 이 호흡기 공부하면서 또 나중에 위장관 공부할 때도 이 자율신경 얘기를 또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자율신경 정리를 하는데, 이게 뭐 신경계 얘기하고 이러면 약간은 좀, 저거 한데, 그냥 뭐 한 번은 좀 어떻게 넘어갑시다. 좀, 아니, 조금 까다롭지만은 또 한 이거 얘기해 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자, 교감신경하고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우리가 이제 교재를 읽다가 보면 이게 자꾸 이제 헷갈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4학년 약물학 시간에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은 동공이 산대되고 기관지는 이완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외웠다고요. 외워도 뭐 시험 치면 또 헷갈리고 뭐가 이완인지 수축인지 뭐 전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노랫말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동공이 산대된다는 걸 동산이다 이래. 동산에 오르니 기하도다 이러면 기관지가 이완된다 뭐 이렇게 노랫말 만드는데, 이제 세월이 오래 뭐 한 졸업한 지 뭐 4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노랫말 자체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외워지는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외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제 아주 쉽게 잘 풀려요. 잘 보세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따지면 이거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낮이에요. 이건 밤이에요. 그럼 구태여 얘기하면요, 이거는, 태양 쪽이 되고, 이거는 달 쪽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본 어느 학자는 사람을 말이죠, 교감신경형 체질이다, 부교감형 신경체질이다, 이렇게도 나누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공격적이에요. 이거는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평화주의자예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거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는 거하고 효과 같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감신경 하나만 외워두면은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자, 동공으로 가보자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눈으로 가야 되겠네. 눈은 누선하고 동공 두 가지로 이렇게 생리학책에 나누었단 말이에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은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한다고. 교감신경이 되면은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낭비해가지고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쪽이에요. 생존 목적이에요. 에너지를 소모한 건 생존하기 위해서 이거도. 그러니까 아주 극한 상황의 생존 목적.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가 나한테 덤벼든다 이러면은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 쥐 입장에서는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쥐 입장에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를 모든 걸 소모해서 막 달리고 이래야 돼요. 달리려면 달리면서 방향도 어느 쪽으로 고양이가 공격 효과를 봐야 될 거냐. 그럼 눈알을 팍팍 돌려야 될 거냐. 그러면 눈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알 잘 돌리려면
누수는 분비 촉진이에요. 동공은 산대요. 커야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눈 다음에는 뭐예요? 이런 게 자꾸 이제는 타액. 자, 자, 타액은요. 보세요. 야,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얘가 고양이 쥐가 돌로 도망가면서 침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안 흘려야지. 도망가면서 침 질질 흘리면 그건 이미 죽은 목숨이야. 자, 타액 분비 억제. 이렇게 이게 말이야 자연적으로 풀리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걸 뭐 동산에 오르니 기하도다 이래가지고는 저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피부로 보자고요. 3. 피부는 우리가 보면 잇목은 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잇목은 보세요. 여러분 도망가면서 귀신이 있다. 밤에 어디 저 골목을 가는데 귀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머리끝이 쭈뼛쭈뼛해서 잇목은 수축이죠. 한선 땀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촉진, 분비 촉진. 근데 요게 나중에 일단 이렇게 기억합시다. 요 한선만은 약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달리면서 땀 흘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그다음에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만 기억해두자 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예외예요. 처음부터 예외를 자꾸 설명하면 안 돼. 그럼 이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처녀총각이 시골 처녀총각이 맞선을 본다. 그러면 딱 긴장하고 교감신경이 약간 흥분 상태지 헬렐레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손에 땀이 촉촉이 나죠. 하여간 땀 분비 촉진이라고 일단 이렇게 기억해 놓자 말이에요. 그래야 쉽다고. 자, 그 다음에 피부 다음에는 뭐야? 자꾸 이런 게 위장관. 기관으로 가자, 기관. 기관의 점맥하고 평활근을 따지자고요. 자, 모든 세포가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 지금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산소를 해서 ATP를 막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관에는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평활근은 어떻게 돼요? 확장 또는 이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의 흥분제를 쓰면은 특히 베타2 뭐라고 그럽니까? 아고니스트를 쓴단 말이야.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야 돼요. 왜 베타2 아고니스트를 쓰나 하면은 베타1 리셉터는 심장에 있거든. 이게 심장을 너무 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냐, 기관지를 확장시킬 목적은 폐에 있는 리셉터만 작용하자 이 말이거든. 자, 요건 내가 좀 너무 지나쳤어요. 요거 잊어버리자고.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돼요. 자, 달리는데 공기 통로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공기 통로가 넓어지면 우리가 기침 치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관지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점액은 어떻게 되세요? 야, 공기가 많이 들어가려는데 그게 가래가 끼어 있거나 점액 분비가 많이 되면 안 되죠. 산소 들어가는데 방해받잖아. 내가 지금 달리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점액 분비는 억제.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쓰면은 즉 뭐냐면 교감신경 흥분제란 말은 교감신경 흥분제란 말은 이 꼬르 기관지 확장제란 말이야. 기관지가 확장되잖아요. 기관지가 평활근이 확장됐어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평활근을 봤다고. 또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는 가래도 억제되잖아요. 그 거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 나온 거를 거담제는 점액을 거담제는 생긴 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막는 작용은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기관 다음에는 이제 위장관으로 가자고요. 위장관이죠. 맞죠? 순서가 그래 가면 되죠. 자, 소화에 하고 위장관도 연동 운동 두 가지로 따지면 되네. 이게 모든 생리학 책하고 약물 쪽에 다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냥
앞으로는 뭐 시험 치는데 동그라미 먹을 관계없다. 이제 달린다. 위장관은 어떻게 나? 야, 지금 달리는데 한가하게 아까 점심 때 먹은 위속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려고 거기다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소화액은 분비억제. 한 방울이라도 에너지를 빨리 도망가서 목숨 살려야 돼요. 자, 달리는데 설사하면 안 되겠죠. 연동 운동은 억제되겠죠. 그 말이에요. 연동 운동. 그러니까 감기약을 쓰면은 기관지 확장제를 쓰면은 아까 기관지 확장제나 항히스타민제는 부교감신경 무슨 작용이 있다? 교감신경 흥분 효과나 부교감신경 억제 효과나 같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약을 쓰면은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교감신경 흥분약을 썼잖아. 자, 6번. 위장 간 다음에 또 뭐야? 심장. 심장에는 자, 심박동. 자, 막 달리는데 심박동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지. 심장이 막 심박동 증가. 또는 뭐 촉진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상동맥의 관상동맥은 일단 적어두면은 나중에 이게 외우지도 않아도 제대로 해결돼요, 이제. 자,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안 그래도 막 많이 전신에 피를 많이 모여야 돼. 모든 세포에다 산소를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은 굉장히 박동을 종가했는데 그러면 심장도 피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혈관은 확장되죠. 관상동맥 혈관은 확장이에요. 근데 기관지에 있는 혈관은 수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혈관이 확장되면 가래가 더 많이 나오는데 분비물이 더 안 된단 말이야.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은 확장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부에 있는 우리가 혈관을 생각해 보자고요. 피부가 말은 이론적으로는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몸에 있는 전신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확장되면 산소는 많이 가니까 좋단 말이야. 근데 피가 5리터로 한정돼 있잖아. 이게 너무 확장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피부에 있는 혈관은 어떻게 돼요? 수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혈압이. 그래 생각하는 말이에요. 너무 확장해보면 심장이 나중에 도저히 아무리 해도 뭐 따라갈 수가 없는데 뭐. 자, 7번.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혈관은 동맥, 정맥 모두 수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동맥, 정맥 모두 수축. 그 다음에 8번 방광으로 보자고요. 방광도 배뇨근, 관략근. 자, 배뇨근은 관략근은 오줌을 이렇게 달리면서 오줌 싸면 안 되겠죠. 꽉 수축. 그러니까 관략근은 수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감기약을 쓰면요. 밤새도록 오줌 한 방울 안 넣었다 그런 애들이 와요. 그만이에요. 감기약을 먹었더니요. 밤새도록 오줌을 안 넣어요. 얘가 기저귀를 몇 번 가는데 아침에 기저귀라도 오줌을 안 넣었다. 왜? 관략근은 꽉. 그러니까 그 애기는 특히 그게 교감신경 흥분 약물에 민감한 애기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에 가라고 보다도 일단 감기약을 하루 번 끊으세요. 이렇게 말해줘야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약이 원래 그는 기관지 기침을 안 하게 하는 약이 오줌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부작용이라고 그러면요. 환자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약사가 잘못한 걸로 알고 되게 요새 또 젊은 애기 엄마들 막 야단나요. 뭐 보건소에도 전화 막 하기 희한하다니까 요새 웃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설득을 이렇게 해요.
아스피린이라는 약 알죠? 이런다고. 예. 우리 아스피린이 무슨 데 쓰는지 아시죠? 머리 아플 때도 쓰죠? 근데 열도 내리죠? 약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감기약은 오줌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작용이라 얘기하지 않고 제2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로 슬쩍 부드럽게 넘어가야 의사도 편하고 나도 이해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럴 때 아스피린을 예를 잘 들어요. 알아듣기 쉽게. 아스피린을 두통이지만은 실제로 열도 떨어뜨리지 않냐. 작용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배뇨근은 뭐냐? 배뇨근은 확장이죠. 그래야 캐패시티, 오줌의 양을 밤새도록 오줌 안 넣어도 방광을 이렇게 확장하잖아. 그럼 배뇨근 9번 췌장에서 가봅시다. 췌장에는 인슐린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왜냐하면 인슐린은 이 시간 이후부터 인슐린은 항상 구두쇠 호르몬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우리 인체 모든 호르몬 중에 자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내분비 호르몬 공부를 해보면 말이죠. 막 복잡해요. 아유 근데 모든 호르몬을 한 군데 묶고 극단적인 얘기예요. 항상 그는 거의 그렇단 말입니다. 인슐린은 하나로 딱 묶으면 인슐린 모든 호르몬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이야. 근데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이에요. 근데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지금 막 달리느라고 세포에서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분비가 증가돼가지고 에너지를 자꾸 세포 쪽으로 끌어오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혈액 중에 있는 혈액 중에 글루코즈나 이런 거를 세포 쪽으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가가지고요. 그것까지 잡아 챙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혈액 중에 있는 글루코즈를 세포가 가서 ATP 만들 때 써먹게 놔두라 이 말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돼가지고 그것까지 다 챙겨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인슐린 분비는 억제. 왜? 그러면 글루코즈가 혈당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면 혈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억제되면은 인슐린은 글루코즈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이잖아. 그럼 혈당은 상승이죠. 이유는 다른 세포 쪽으로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하기 좋게 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혈액 중에 있는 글루코즈까지 끄부 당기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왜? 인슐린은 너 가만히 있어 임마. 저 글루코즈는 혈액 중에 떠돌아다 도로상에 있는 물류는 지방에 있는 지방 사람들한테 쌀 공급하게 놔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골격근. 골격근에서는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ATP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글리코게노리시스 여기 O를 붙여야 되네. 글리코게노리시스. 예. 이거는 연결 의미로 씁니다. 글리코겐 분해. 그 다음에 지방세포 11. 지방세포는 자 달리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비만한 사람이 한 4km를 달린다. 그건 뭡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지방 분해가 돼요. 리폴리시스. 지방세포에서는 리포. 지방이 리시스 분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간에서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글루코즈를 방출해요. 간에도 글리코겐이 한 400
참 100g 정도 저장돼 있잖아요. 간은 하루에 글루코즈 방출. 왜? 세포가 글루코즈 많이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간에서도 역시 글리코게노리시스,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시키고 또 네오제네시스. 간은 단백질이나 지방으로부터 글루코즈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간은 글루코즈 신생, 당 신생을 해요. 천상,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러니까 딱 맞춰드리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은 우리는 호흡기의 치료 약물과 같다. 그래, 교감신경 흥분 약물이 기관지 확장제와 같다. 이런 의미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